앞으로 엔비디아를 위협할 기업 어디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과 애플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AI 데이터 센터 90%일 텐데 시장 점유율이 한 10년쯤 지나면 60% 내려오지 않겠나. 향후 10년 동안 가장 주목하는 기술이 있다면 HBM, HBF, HBS 메모리 혁명이 있고요. 두 번째쯤 생각하는 게 3D 패키징. 세 번째 기술이 칩넷이라고 칩넷. 여러 개 프로세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기술. 걸로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 네 번째가 유리 기판, 다섯 번째가 실리콘 포토닉스, 여섯 번째가 양자 컴퓨팅, 뉴로모픽, 광 컴퓨팅 이랬습니다. AI 시대 최종 승자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10년 내로는 미국이고요. 중국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모시고요. 요즘 AI 반도체의 오늘과 내일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U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GPU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지금 변신을 엄청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엔비디아를 위협할 기업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AMD, 구글, 아마존, 테슬라, 브로드컴, 삼성, SK 하이닉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과 애플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존, 스페이스X 이런 게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GPU로 보면 구글과 AMD 이런 회사들이 있고 지금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와 워낙 그 추론 능력과 학습 능력이 검증되어 있으니까 아마 AI 데이터 센터 90%일 텐데 시장 점유율이 한 10년쯤 지나면 60%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GPU 입장에서는 구글, AMD 그다음에 NPU 계열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U로서 성능을 계속 높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메모리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인프라도 투자하고 모델까지 이제 확장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피직스 니모라든가 그 피지컬 AI 계통의 AI 모델이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모델을 계속 창출해서 자기만의 버티컬 스택 생태계를 가지려고 하고 데이터 센터는 직접 설치는 하지 않더라도 뭐 돈을 빌려준다는 게 이렇게 해서 순환 경제로 그렇게 해서 풀 스택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구글은 사실 지금 AI 에이전트 커머스에도 이미 손발을 다 뻗쳤죠. 구글의 장점은 뭐냐면 풀 스택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TPU도 갖고 있고 이제 구글이 없는 게 메모리만 없으니까 삼성한테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구글은 또 좋은 게 돈 버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나 우리가 지금 가입비로 돈 쓰는 시스템 이미 돈이 돌고 있으니까 거기서 데이터 센터 짓고 TPU 개발하고 이렇게 가니까 리스크가 좀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플은 돈이 많잖아요. 이미 순환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GPU만 끼워 넣으면 되는데 나중에 뭐 그런 회사 하나 살 수도 있고 오픈 AI가 어려울 때 그냥 회사를 딱 그냥 머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구글처럼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삼성이 좀 유리하고요. 풀스택을 지금 근데 그 삼성이 없는 게 AI 모델이 없고 데이터 센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삼성에서 한 100조 정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가져서 일부분이라도 자기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AI 서비스라도 직접 했으면 좋겠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저거만 있잖아요. 메모리 회사인데 울산에 데이터 센터도 짓잖아요. 이게 아마존에서 짓는 겁니다. SK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죠? SK는 땅을 대고 전력. 네, 그게 이제 풀스택을 갖고 오려고 하는 과정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 그런 풀스택을 하는 꿈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회사는 현대자동차일 텐데 현대자동차는 제가 조금 아직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예.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AI를 돌리기 위한 AI 팩토리 쪽에 새만금에다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만금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뭐 전기는 수소 에너지를 저장 장치로 조금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였고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현대차가 못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피지컬 AI를 어디 활용할 거냐 자율주행 자동차에 활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 내에서 일어나는 에이전트 커머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제 대변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산업이 전체 세계 공급망에서 일부를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살아남으려면 공급망에서 부품이든 시스템이든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계속 생존하려면 생태계 자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풀스택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 중국, 일본 기업과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도전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이버에 받은 느낌은 이커머스에 이걸 좀 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자체 모델도 가지려고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모든 분야를 다 한다기보다는 아마 상거래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 AI를 써서 지금 이제 검색을 하는 방법이 다 AI를 통하게 되고 구매를 다 AI를 통하게 하니까 그런 섹터에서 이익을 남겨서 회사를 키워가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네이버 쇼핑 아닌가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색도 있고 뉴스 사이트도 이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토종 AI 팹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딥X, 그다음에 모빌린트. 사실은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암하고 중기부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40억을 해서 2억씩 R&D 자금을 2019년에 10개 회사에 나눠줬는데 이 10개 회사 중에 6개 회사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확률입니다. 지금 거의 뭐 3조까지.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또 재밌는 거는 저는 학교에 있었잖아요. 네. 궁금한 거예요, 이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장점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카이스트 와서 세미나를 하라고 제가 다 초청을 했었어요. 그때 오신 분이 리벨레 퓨리오사, 딥엑스, 파도 다였어요. 지금 그분들이 막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컨트롤러 하는 기업도 있고 아까 전력 반도체 하는 기업도 있고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 NPU 계열이 있는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자 CEO도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 기술로만 평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니 자동차 때 포니 자동차를 우리가 처음 70년대 후반에 국산화할 때 일본의 좋은 자동차는 토요타 크라운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네. 장관들은 푸조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주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국내 데이터 센터 일부분 반드시 레퍼런스 들어가서 그게 많은 그 시행착오와 소프트 개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밀어보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퓨리오사, 리벨리온, 딥엑스, 파도 이런 기업들의 희망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희망 없습니다. 그럼 메모리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시스템 전체를 하려는 꿈은 이제 우리한테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하그분들이 파운더잖아요. 창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그 창업자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영, 이건희 회장님 이런 얼굴을 거기서 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똑같으세요?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은 30-40년대 쌀 장사나 국민 생활품부터 시장의 소비재.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이 잘 쓰는 단어가 제일이라는 단어를 잘 쓰더라고요. 제일모직, 제일제당.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해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북선 들고 그런 정신이 있나. 근데 제가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 거북선 들고 와서 조선소 짓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 정신을 저는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 정말 뭐 세수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거치고. 그렇지만 이 호황이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기름은 2년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세수 어디에 써야 된다.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메모리에 필요한 양은 계속 늘어갈 텐데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가오는 이런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금 조달이 어려워. 그걸 사람들은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식의 흐름은 제가 보니까 꼭 기술이나 매출과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이게 뭐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기술과 수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제 꿈은 하여튼 올해 600조, 700조, 800조, 내년이면 1000조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돈을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시설 재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 인재들 최고로 대우해 주고요. 그래서 돈을 아끼지 말고 재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또 한 20-30% 세금으로 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딴 데 쓰지 말고 기초과학기술하고 인재 양성에 쓰자. 그다음에 뭐 발전소 짓는다, 인프라. 근데 인재 양성은 1조만 써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공계생 전체 대한민국 학생들은 박사과정까지 다 등록금 다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AI 학과를 전국 우리가 뭐 10개 서울대 만드는 대학에 다 100명씩 해서 그 학생들은 사관학교처럼 모든 학비, 생활비, 박사까지 다 그래봐야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몇천억밖에 아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저는 G3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0년대에요. G7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 그 97개국에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3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그래서 10년 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지금 우리가 좀 화랑을 맞고 있는 모든 이거의 기초를 그 당시에 사실은 했죠. 근데 이제는 그 당시에 G7 했으니까 이번에는 G3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김종호 교수님 같은 분 모시고 우리가 미래 아이템 골라서 이 미래 펀드를 여기에다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 달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게 그 달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드론, 인터넷 뭐 다 했잖아요. 반도체도 거기서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G3 국가 미래위원회 뭐 이런 거가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과학기술계도 이렇게 보면 연구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하던 거를 유사하게 이렇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G3가 되려면 미래적인 거를 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주제 선정 자체 제가 언제 연구재단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비슷한 연구가 해외에 있으면 펀딩을 주지 말아라. 이 정도로 조금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도록 이런 펀딩이 기초자금이 많은 대학에 가서 교수들이 연구하면 좋겠고요. 그래야 노벨상도 나올 겁니다. 다 관계가 되는데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여유자금이 생긴다라면 그런 기초 체력을 넓히고 인프라를 지금 대학에서 AI 강의하려고 해도 GPU가 없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투자 참 그 미국과 중국에 끼려고 하면 G3가 참 쉽지 않잖아요. 국가 경제 규모도 그렇고 인구수도 진짜 스마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뭐 인구수 갖고 한 거 아닌 것 같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보면 영국은 반도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한번 사실은 뭐 기술혁명이죠 결국은. 징기스칸도 말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그 도구의 혁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이 AI 경쟁력이 이제는 곧 전력 경쟁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력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K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분야 또 전문이 아닌데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력을 너무 이념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실용적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력을 발전소 하나 짓고 근데 태양광이 풍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있고 열병합 에너지, LNG 이런 화력 계통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열병합 발전소는 뭐 땅만 있으면 바로 질 수 있는데 원자력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저장 장치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세 가지를 균형을 이루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하나로만은 토탈 솔루션이 안 되니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게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경우 원자력을 아마 포기를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스를 러시아에서 갖다가 이제 발전해서 쓰는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죠. 네. 러시아가 저렇게 변심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 균형 있게 이렇게 플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용인이라든가 어디라든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때 결국 민원 해결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게 송전선, 변전소 설치하는 거나 물 끌어가는 거나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대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경부 전략경제자문위원회 반도체 분과위원장으로서 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NPU 계열은 이미 이제 국민성장펀드에서 지원을 지원을 갔고 했고, 네. 전력 반도체가 세 번째가 실리콘 포토닉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U, 전력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 요거 세 가지는 국가가 예, 정말 그다음에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된다. 하면 아까 HBM, HBF나 이게 다 패키징이 중요한데 패키징 소부장 기업들 지금 패키징 쪽은 대만 TSMC가 훨씬 더 경쟁력이 저는 있거든요. 여기 부가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가 네 분야가 있는데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인데 사실은 이제 패키징을 자꾸 후공정 그래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인식이 있는데요. 지금 미래의 반도체 시스템은 레고 블록 하듯이 검증된 소자를 조립하는 형태로 합니다. 안 그러면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조립하는 기술이 패키징 기술이라서 풀스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가져야 되고 TSMC가 파운드리를 물량을 갖고 간 것도 패키징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NPU, 전력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패키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AI 버블론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괜찮을까 싶으면 또 버블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거는 AI가 인프라 투자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성장 속도가 정체될 때는 올 텐데 언론이나 증권사 보고서에서 버블론을 한 번씩 흐트러뜨리면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게 진심인지 아니면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흔들기 위한 하려는 건지 것인지. 그런데 저는 좀 후자 쪽에 조금 가깝고 고도의 심리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블이 올 수는 있는데 터지는 버블이 아니라 살짝 바람 좀 빠질 때 또 불어넣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폭발하는 버블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를 인터넷 버블 시대에 시스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버블론이 나오면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제 판단이 틀리면 나중에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호 교수님 의견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AI 경제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투자 속에서 계속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점유하려면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심리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물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왜 그 물류 센터를 곳곳에 짓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네, 오토바이도 사야 되고 네, 사람도 네. 뽑아야 되고 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가장 주목하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연구니까 이제 HBM, HBF, HBS 메모리 혁명이 있고요. 이게 1번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두 번째쯤 생각하는 게 3D 패키징. 이것도 현재 벌어지는 일이고요. 세 번째 기술이 칩넷이라고 칩넷. 여러 개 프로세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기술. 이걸로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유리 기판, 다섯 번째가 실리콘 포토닉스, 여섯 번째가 세 개가 같이 있는데 양자 컴퓨팅, 뉴로모픽, 광 컴퓨팅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다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뒷번호로 놓은 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하고 시장 규모가를 조금 저 나름대로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AI 시대 최종 승자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10년 내로는 미국이고요.
30년, 100년 내로는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G3는 꼭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내 미국이다, 중국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계나 반도체 여러 장비도 있고 설계력도 있고 EDA도 있고 메모리도 있는데 그 축적된 게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시작된 게 뭐 1960년대라고 보면 더 훨씬 오래된 것 같고요. 그 역사의 시간 축적된 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가 요즘 이제 그 강국이 안 된 거는 저는 기준으로 러시아에는 실리콘밸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AI밸리도 없는데 그래서 10년의 미국이 앞서가는 거는 결국은 자본력도 있지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축적된 역량 그게 아닌가. 단단한 기초. 네. 그러면 이 반도체의 어떤 대한민국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제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항상 2등이어야 되고 했던 그 문화와 정신을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는 1등 기업 문화, 1등 국가 문화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크리에이티브 리더가 되자. 기업의 문화, 국가적인 교육, 재무적인 문제, 뭐 우리 전체가 자신감을 갖고 1등 국가처럼 한번 행동해보자. 세계를 한번 우리가 경영해보는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 장관님하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도 불확실성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인데 우리 기업의 문화나 여러 가지 사회 문화는 아직은 1급이라기보다 1.5등에서 막 1등으로 가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지금 사회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1등 국가의 우리가 문화와 정치 체계를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등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술 고속도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하고 공장 많이 짓고 과학기술 투자하고 인재 많이 키우고 우리 장관님 같은 분이 좀 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네, 오늘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모시고요. HBM부터 HBF 그리고 그 이후 반도체의 미래 그리고 AI 시대의 대한민국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오랜 축적된 그 시간 속에 녹아나는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디타임즈.